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서 혹은 나 자신이 미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더 이상 괴로워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은 불안, 분노,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심리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왜 나를 괴롭히는가? 스토아 철학, 그리고 평온한 삶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기본 원리다. 네가 외적인 일로 고통받는다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이다. 즉시 그 판단을 멈춰서 고통을 없앨 힘이 내 안에 있다. 바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이다. 하지만 백성을 향한 연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철학적 통찰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쓴 내용이었다. 마르쿠스는 기원 후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는데 이 기간 내내 로마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동쪽의 페르시아를 무찔렀으며 길고 긴 마르코마니 전쟁에서 게르만족과 싸웠다. 마르쿠스는 살아있는 동안 철의 황제로 유명했다. 그가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동안 남긴 일기를 모은 명상록은 가장 오래되고 감동적인 스토아 사상의 정수다. 스토아 학파처럼 마르쿠스 역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외적인 사건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그 해석에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언뜻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에 달려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의 판단을 대신 내려줄 수 없고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이 들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얼마나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테면 연인, 배우자나 직장 동료가 우리를 퉁명스럽게 대하면 우리는 거절당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의 태도가 이해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자기 연민과 분노가 금세 동정심으로 바뀐다. 심지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머쓱해진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수정한다. 지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거의 자동적으로 감정적인 수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밖에서 찾는다. 우리가 직장에서 불행한 건 우리를 대하는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태도 탓이고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탓이다. 지금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건 방금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 이겨서 또는 원하던 승진을 하거나 뿌듯한 시험 성적을 받아서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감정이 외부 사건에 좌우되는 걸까? 다른 사람이 우리 입장이었다면 같은 상황에도 다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승진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전적으로 외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른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우리를 차갑게 대하거나 실망시키면 우리는 거절당한 느낌이나 분노를 느낄 것이다. 또는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행동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렇지 않다. 행동의 인지가 감정의 촉발로 이어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들려줄 약간의 이야기를 짓는다. 예전에 그 친구가 비슷하게 행동했던 사례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재생해 본다. 이제 그 이미지로 분노를 극대화할 만한 패턴을 만든다.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돌려본다. 거기 등장하는 그는 역시나 우리 신경을 건드리고 부하가 치밀게 만든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분에 달렸다. 이미 다른 일로 짜증이 난 상태라면 친구의 태도를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날, 다른 시간, 기분이 좋았을 때라면 똑같은 행동을 용서하거나 심지어 웃어넘길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 걔는 항상 이런 식이야. 정말 미치겠어. 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상대의 불합리한 행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역할은 알아채지 못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완전히 무의식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친구의 냉랭한 태도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고, 거절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거절이나 화해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미래에 받을지 모르는 상처받은 느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다. 이런 무의식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의 정서적인 삶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일상의 사건에 반응할 때 어떤 점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보여주는 과장된 그림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림이나 목소리는 과거나 미래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중재적 판단이 개입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분이 나빠야 할, 불같이 화를 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해석한다. 즉, 우리 자신이 그 외적 사건을 판단하고 평결해 반응한다는 얘기다. 이 판단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나 자동차의 최신 버전이 출시된 것을 보고 신제품에 대한 기분 좋은 욕망을 느낀다. 마침내 그 차를 사면 벅찬 감동에 젖는다. 그런 기쁨이 금세 사라진다는 건 잘 알지만 광고를 처음 본 순간 와, 대박! 진짜 멋지다.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새로 산 휴대전화를 내보이는 순간이나 신차를 몰면서 흐뭇해하는 자기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우리는 왠지 키도 커 보이고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주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넉나간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본다. 여기서도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짧은 이야기를 짓고 반응한다. 이렇듯
우리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동요를 피할 수 있다면 스토아 학파의 이상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미덕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강인함에서 비롯한 행복한 삶 말이다. 스토아 학파의 가상의 역할 모델인 현자는 덕의 성취가 무척 높아 부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덕행뿐이었다.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않더라도 현자처럼 되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삶,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끊임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까지는 아니어도 X는 Y 방정식의 대각선을 따라 고통과 괴로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 대담한 사상을 이해하는 데 두 번째 기본 원리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말은 아니다. 조금은 경건하면서도 거창하게 들리는 진부한 표현 같겠지만 그 안에 숨은 힘은 엄청나다. 에픽테토스의 편람에 실린 강력한 첫 글귀를 조금 다듬어 보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앞서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그 사용법도 어느 정도 익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정심을 얻는 열쇠로서 외부적인 것에 보이는 반응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수양해라. 모든 가혹한 현상에 너는 현상일 뿐 결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고 나서 당신의 규칙에 따라 검토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무언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일상에 잘 적용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다.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잠시 제쳐둘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스토아식 기로라고 한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는 이 기로의 양쪽에 어떤 것들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는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명성, 권력, 타인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재산과 평판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생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 수준, 사람들이 보이는 무례함, 다른 사람들의 습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태도, 배우자 또는 연인이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지, 배우자 또는 연인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주로 우리 생각과 행동을
현상과 인상으로 구분하여 어떤 식으로 책임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결론이 눈앞에 있다. 다른 모든 건 중요하지 않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은 우리의 진정한 관심 대상이 아니다. 타인의 행동은 외부적인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스트레스가 심한 배우자나 연인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궁극적으로 그나 그녀에게 속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행동에 화낼 필요가 없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버려둬. 이 사상은 2000년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을 만큼 그 힘이 강력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1943년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가 발표한 평온을 비는 기도로 잘 알려져 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깨우고 니체가 영원 회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외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운명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운명에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파티다. 우리가 운명을 개선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한 삶의 핵심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대로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고도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무지함 때문에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진다. 우리 역시 상대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에 그들이 느끼는 압박을 고스란히 느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정말 괜찮다고 느끼려면 괜찮아 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결국 스스로 업신여김 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자. 우리가 짓는 이야기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야기는 단지 이런저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 사이에 생겨난 아주 복잡한 갈등에 관해 우리가 갖는 편향된 인식일 뿐이다. 그러니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에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우리가 지은 이야기에 이 생각이 스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봐라. 우리는 선 저쪽에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이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한다면 무게중심이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지금 안도감이라는 따스한 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내려놓기가 무척 힘든 일도 있다. 그럴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생각을 스며들게 해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완전한 안도감이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메시지를 자기에 관한 것으로 내면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버림받는 기분이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 그러고 나면 고정된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삶은 느슨하고 변덕스러운 가능성들로 소용돌이친다. 당황한 우리는 소용돌이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리스인들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운명의 변덕스러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자만심과 편향된 비전,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여기서 교훈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